조선을 건국한 거인 태조 이성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깊은 고독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가 사랑했던 아들들의 웃음소리 대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무장의 기계는 온데간데 없고 쇠약해진 육체만이 남았습니다. 이성계는 자신을 배신하고 형제들을 죽인 아들 이방원을 끝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왕으로서가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으면 한양의 궁궐이 아닌 고향 함흥의 흙 아래 묻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에 지친 노왕은 그저 어린 시절 뛰놀던 고향의 산천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이 유언은 즉시 궁궐 밖을 지키던 아들 태종 이방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태종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해 듣고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슬픔 이전의 정치적인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초대 국왕을 함흥에 묻는다면 조선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태종은 마침내 신하들 앞에서 차가운 결단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함흥에 보낼 수 없으며 반드시 도성 근처에 모셔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죽어서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이성계의 영혼은 통곡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효심과 명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묘안을 짜냈습니다. 그는 함흥의 흙과 억새를 직접 가져와 무덤 위에 덮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몸은 한양에 두되 겉모습이라도 고향의 느낌을 주어 아버지의 유언을 기리는 척한 것입니다. 그렇게 경기도 구리에 만들어진 건원릉은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억새가 무성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아버지를 향한 태종의 마지막 배려라고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한 아들의 냉혹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죽어서도 아들이 만든 거대한 감옥 같은 무덤 안에 갇히게 된 셈입니다. 건원릉의 억새는 지금도 매년 한 번만 베어지며 그 기묘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억새 소리는 마치 이성계의 한 맺힌 울음소리처럼 들립니다. 첫 번째 유언의 파기는 조선 왕조의 흐를 비극적인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를 이긴 아들 태종은 이제 자신의 사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아들들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특히 그는 형제들끼리 칼을 겨누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강력한 군주였던 태종에게도 죽음의 문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될 아들에게 조선의 미래를 맡기며 떨리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평화를 유지하라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특히 그는 폐위된 맏아들 양녕대군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태종은 비록 자신이 잔인한 왕이었을지언정 아버지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숨이 멎자 궁궐 안에는 또 다른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의 유언은 지켜지는 듯 보였으나 권력의 속성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을 어겼던 태종 본인처럼 그의 후손들 역시 유언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함흥의 흙이 덮인 건원릉의 억새는 해마다 더욱 거칠게 자라났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산 자의 욕망에 의해 가로막힐 때 역사는 비극으로 기록됩니다. 이성계의 고향을 향한 그리움은 결국 낯선 땅의 차가운 돌덩이 아래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이 그토록 아꼈던 양녕대군이 예기치 못한 행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죽은 아버지가 남긴 자비의 유언은 과연 살아남은 형제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재앙이 될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수많은 피를 묻혔던 태종 이방원도 결국 세월의 무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침소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며 자신의 지난 날을 조용히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위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였던 기억이 노왕의 가슴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태종은 자신이 저지른 비극이 아들들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후계자인 세종 이도를 불러 그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었습니다. 내 아들 도야, 너는 절대로 내 형제들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이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핏물로 세워진 왕조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태종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아픈 손가락인 장남 양녕대군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자 자리에서 쫓겨난 양녕은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양녕은 도심의 기생들과 어울리며 왕실의 채통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태종은 죽기 직전까지도 양녕이 마음을 잡고 동생인 세종을 돕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양녕에게 서신을 보내 동생의 짐을 덜어주라는 마지막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가슴 속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양녕은 태종의 유언을 무시하고 더욱 거칠게 방탕한 생활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종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이제는 말을 잇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마지막 유지를 받들기 위해 병상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태종은 마지막 순간에 세종을 다시 불러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내 형을 죽이지 마라. 하지만 그가 선을 넘는다면 조선을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당부이자 동시에 잔혹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는 저주였습니다. 마침내 태종의 숨이 멎었고 궁궐 전체는 거대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태종의 서거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양녕대군은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는 장례 행렬의 곡소리를 들으며 홀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세상에 공표되자 백성들은 세종의 인자함과 태종의 고뇌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궁궐 내부에서는 양녕대군을 제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형을 보호하려 애썼지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양녕은 보란듯이 법도를 어기며 세종의 권위를 흔드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가 금지했던 사냥과 유흥을 더욱 노골적으로 즐기며 시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왜 이토록 자멸적인 길을 걷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자신을 왕제로만 보았던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신하들은 집단적으로 상소를 올리며 양녕대군을 처벌할 것을 세종에게 강요했습니다. 세종은 아버지의 유언과 국가의 기강 사이에서 고뇌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양녕이 금지된 구역에서 반역의 소지가 있는 인물들과 접촉했다는 첩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세종은 형을 직접 대면하여 마지막으로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형제가 마주 앉은 방 안에는 얼음 같은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형님, 아바마마의 유언을 진정 이토록 더럽히셔야겠습니까? 양녕은 코웃음을 치며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니 그 말도 죽은 것이라 답했습니다. 세종은 형의 입에서 나온 그 무책임한 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아버지가 남긴 또 다른 비밀스러운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태종이 남겨둔 형의 유배지에 관한 비밀 지도였습니다. 형제를 아꼈던 태종의 마음은 결국 형제를 영원히 갈라놓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 역시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형제 간의 우애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남겨야만 했습니다. 세종이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예언적인 유언은 북방의 거대한 폭풍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진족의 말발굽 소리가 궁궐의 담장을 넘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세종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과연 성군이라 칭송받는 그의 유언이 조선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요? 태종이 다져놓은 강력한 왕권 위에서 세종의 치세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성군이라 칭송받던 그조차도 세월의 무게와 병마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종 32년인 1450년 봄, 조선의 하늘에는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궁궐 내부는 슬픔과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을 직감한 세종은 침전으로 최측근 대신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화려한 치적에 대한 자랑 대신 조선의 미래에 대한 근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종은 떨리는 손으로 북방의 지도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북쪽의 여진족들은 결코 우리의 호의를 잊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성하여 숨죽이고 있으나 기회만 생기면 다시 내려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세종은 자신이 개척한 사군 육진이 한낱 성벽에 불과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대신들에게 북방의 군사력을 절대로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시선을 돌려 남쪽 바다를 언급할 때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왜구들은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으나 그들의 가슴 속엔 칼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세종은 훗날 조선이 평화에 취해 바다를 잊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나를 성군이라 부르는 것은 좋으나 내 백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이들이 달려와 그를 보살폈지만 세종은 그들을 물리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세종은 세자가 허약하여 왕권이 흔들릴 것을 가장 큰 비극으로 여겼습니다. 어린 손자 단종이 장성할 때까지 대신들이 방패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부탁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긴 훈민정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라고 확신했습니다. 북방의 얼음이 녹을 때 오랑캐의 말발굽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대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세종의 눈동자는 서서히 힘을 잃어갔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국경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1450년 2월 17일 조선의 큰 별이 지자온 나라는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세종의 유언은 문서로 기록되어 사관들의 붓끝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서거하자마자 궁궐 내부는 유언을 지키기보다 권력 다툼에 먼저 눈을 돌렸습니다. 세종이 그토록 강조했던 북방의 방어 예산은 정치적 알력 속에 깎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진족들은 마치 왕의 죽음을 기다렸다는 듯 국경 근처에서 출몰 빈도를 높였습니다. 남쪽 해안가에서는 왜구들의 약탈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중앙정부의 대처는 늦었습니다. 세종의 유언을 기억하는 노대신들의 목소리는 젊은 권력자들의 함성에 묻혀버렸습니다. 왕의 성과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잊혀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세종은 자신의 죽음보다 조선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을 더 걱정했던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사후 불과 몇 년 만에 조선은 세조의 찬탈이라는 피바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부의 적을 처단하느라 세종이 우려했던 외부의 위협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성군이 남긴 유언은 결국 왕실의 비극적인 서사 속에서 한낱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북방의 찬바람은 여전히 불어왔고 남쪽 바다의 파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세종의 걱정은 훗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거대한 재앙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나라를 위해 쏟아냈던 그의 진심은 왜 지켜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이 비극의 역사는 또 다른 왕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세조의 급작스러운 양위와 성종이 마주한 비극적인 선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종의 뒤를 이어 왕좌에 오른 세조는 평생을 권력의 무게와 죄책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피부병과 악몽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세조는 갑작스럽게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세조의 유언은 그가 이룬 업적보다 그가 저지른 업보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권의 안정을 바랐던 그의 의도와 달리 궁궐 내부에서는 서서히 권력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세조의 손자인 성종이 즉위하면서 조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종은 유교적 이상 국가를 꿈꾸며 신하들과의 소통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 이면에는 가문의 비극적인 역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종의 아내이자 연산군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문제였습니다. 패비 윤씨는 투기와 성종의 얼굴에 상처를 냈다는 죄목으로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그녀에게 사약이 내려졌고 성종은 이 사건이 훗날 화근이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성종은 임종 전 자신의 아들인 연산군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는 엄중한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은 후 100년 동안은 패비 윤씨에 대한 일을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것이 그의 명령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비밀이 지켜져야만 나라의 평화가 유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벽에는 귀가 있고 비밀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성종이 서거한 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성종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사원과 같은 간신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 그 금기를 깨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연산군은 우연히 어머니의 피가 묻은 금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무너지는 순간 조선은 피바람을 예고하는 폭풍전야에 놓입니다. 성종이 그토록 경계했던 유언의 파기는 연산군의 광기를 깨우는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유언을 어기고 진실을 밝힌 자도 그 진실을 듣고 분노한 자도 모두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세조의 급작스러운 양위부터 성종의 유언까지 조선의 왕들은 죽음 이후를 대비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복수심은 왕의 마지막 간청조차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패비 윤씨의 비극은 단순한 가족사를 넘어 조선 전체를 뒤흔든 갑자사화의 원인이 됩니다. 성종이 우려했던 100년의 침묵은 불과 몇 년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인물을 찾아내어 처단할 것을 결심합니다. 유언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참혹한 결과는 역사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죽은 자의 소망이 산 자의 복수로 변질되는 과정은 매우 신속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성종의 유언은 결과적으로 연산군의 폭정을 막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궁궐 안에서는 누구도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의심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조가 피로 세운 왕조는 다시 한번 피해 숙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은 침묵하려 했으나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연산군의 눈물은 곧 신하들의 피로 변할 운명이었습니다. 성종의 마지막 소망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나며 조선의 어두운 시대를 불러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긴 유언들이 왜 그토록 쉽게 무너지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켜지지 못한 약속은 기록으로 남아 후세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성종의 유언이 파기되던 날, 조선의 기틀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왕의 죽음과 그가 남긴 아내에 대한 집착이 비극을 이어갑니다. 연산군의 광기 어린 마지막 유언과 그를 둘러싼 독살의 의혹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아내를 그리워한 폭군 연산군의 마지막 모습과 인종의 독살 의혹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해 숙청을 일삼던 폭군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도라는 외딴 섬으로 유배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만백성 위에 군림하던 왕은 이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화려한 궁녀들도 권력을 쫓던 간신들도 그 누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순간 연산군이 그토록 원망하던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은 의외로 짧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폐위시킨 동생 중종에게 아내인 패비신 씨가 보고 싶다는 말을 간곡히 전했습니다. 폭정의 주인공이었던 그가 생애 마지막에 붙잡은 유일한 끈은 권력이 아닌 한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간절한 마지막 소망은 냉혹한 정치적 현실 속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숨을 거둔 직후 그의 시신은 왕의 예우를 받지 못한 채 초라하게 수습되었습니다. 폭군의 시대가 가고 중종의 치세가 열렸으나 왕실의 비극은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중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인종은 조선 역사상 손꼽히는 효자이자 어진 임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인종은 즉위한 지 고작 9개월 만에 원인 모를 병세로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내부에서는 인종의 계모인 문정왕후가 그에게 건넨 떡에 독이 들어있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인종은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직감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유지를 남기려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어린 동생 명종의 안위를 걱정하며 정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종은 신하들에게 당파 싸움을 멈추고 오직 백성만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문정왕 후의 서슬, 퍼런 기세 아래 인종의 유언은 장막 뒤로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이 마지막으로 들이킨 탕약의 냄새는 평소와 달리 코를 찌르는 듯이 독했습니다. 그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동생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습니다. 짧은 제위를 뒤로하고 인종이 눈을 감자댔고라는 통곡 소리 대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종의 사망 이후 문정 왕후는 수렴 청정을 시작하며 유언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진 왕의 마지막 뜻은 독살 의혹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연산군과 인종, 서로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왕은 모두 지켜지지 못한 유언을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군의 참에 섞인 그리움도 성군의 백성을 향한 진심도 권력 앞에서는 한낱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듯 조선 왕실의 유언 잔혹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유언을 남겼던 또 다른 왕, 선조에게로 향합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대재앙 속에서 왕위를 지켰으나 노년에 얻은 늦둥이 아들 영창대군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 광해군이 어린 동생을 해칠까 봐 두려워하며 신하들에게 유탁을 남겼습니다. 선조의 유언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부성애의 발로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독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남겨진 왕들의 유언은 어째서 매번 피비린내 나는 비극으로 귀결되는 것일까요? 연산군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아내의 이름은 교동도의 파도 소리에 묻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인종이 남긴 고결한 정치적 이상은 문정왕 후의 탐욕스러운 손길 아래 산산조각 났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인종의 죽음을 두고 여전히 수많은 가설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마셨던 그 마지막 떡과 약에는 정말로 누군가의 검은 의도가 담겨 있었을까요?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그가 남긴 유언이 무시된 결과는 참혹한 당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유언은 죽은 자의 마지막 권리이자 산자의 의무이지만 조선의 왕실에서는 그저 정치적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의 비참한 끝과 인종의 미스터리한 죽음은 조선 왕조의 어두운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들을 지키려던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장 비극적인 유언을 마주하게 됩니다. 선조가 신하들에게 남긴 그 은밀한 당부는 과연 어떤 파국을 불러왔을까요? 역사는 기록하지만 그날의 진실된 감정과 비명은 기록되지 않은 채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선조의 유언이 불러온 영창대군의 처참한 운명과 광해군의 고뇌를 깊이 있게 파헤쳐 봅니다. 선조는 침소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직 어린 나이에 영창대군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선조는 대신들을 불러 모아 영창대군을 잘 보살펴달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광해군은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묘한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선조는 서자인 광해군보다 뒤늦게 얻은 적통인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 유언은 왕실 내부의 감도는 피바람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선조가 승하하자마자 대궐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으며 권력의 이동을 알렸습니다. 광해군은 왕위에 올랐지만 끊임없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습니다. 대신들은 선조의 유언을 핑계 삼아 광해군의 정통성을 공격하며 그를 압박했습니다. 광해군의 지지 세력인 북인들은 영창대군이 존재 자체가 위협이라며 제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어린 영창대군은 궁궐 구석진 방에서 어머니 임모광후의 품에 안겨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광해군은 결단을 내린 듯 차가운 표정으로 어명을 내렸습니다. 영창대군은 서인으로 강등되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차갑고
매서운 바닷바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화도 유배지에 도착한 영창대군에게 허락된 것은 좁고 습한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강화부사 정왕은 광해군의 묵인 아래 대군을 죽이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고 방 안의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뜨거워진 방바닥 위에서 어린 대군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두드렸지만 밖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증살이라는 이 잔혹한 살해 방식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처형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둔 영창대군의 시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모광우는 대궐에서 통곡하며 광해군을 향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광해군은 동생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권력을 지켜냈다는 안도감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선조의 유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한 방패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칼날이 되었습니다. 권력 앞에서는 부모의 유언도 형제간의 우애도 모두 덧없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영창대군의 죽음은 이후 인조 반정의 명분이 되어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왕의 유언이 지켜지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참극은 비단 이 사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을 겪으면서도 끝내 왕실의 안위를 유언에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착은 광해군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영창대군에게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은 동생의 죽음 이후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죽은 자의 유언은 산자의 욕망에 의해 변질되고 왜곡되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선조가 광해군을 온전히 믿고 지지했다면 영창대군의 운명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가정보다는 참혹한 현실을 기록하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강화도의 바닷가에는 여전히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영혼의 슬픔이 서려 있는 듯합니다. 광해군은 이 비극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오히려 민심과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린 아들을 지켜달라는 한 아버지의 마지막 소망은 그렇게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왕의 죽음과 그가 남긴 기괴한 사고의 흔적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효종의 갑작스러운 서거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료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작은 상처 하나가 왕의 목숨을 앗아가고 전국을 소용돌이치게 만든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끝에서 시작된 비극은 조선 왕실의 또 다른 어두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효종의 어이없는 사망사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심각위의 비극적인 처형을 추적합니다. 북벌의 웅대한 꿈을 품었던 효종의 기세는 궁궐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왕의 오른쪽 얼굴에 돋아난 작은 종기는 단순한 피부병을 넘어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징조가 되었습니다. 어이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왕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어이 신가기가 왕의 종기를 터뜨리기 위해 날카로운 침을 들고 어전으로 불려왔습니다. 신가기는 노안으로 인해 손을 떨고 있었지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효종은 고통을 참아내며 신가기에게 어서 침을 놓으라며 재촉했습니다. 침이 종기를 찌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다량의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멈추지 않는 출혈에 당황한 신가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하들은 지혈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피는 왕의 옷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효종은 자신의 마지막 소망인 북벌을 이루지 못한 채 허무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궁궐 전체는 일순간 거대한 침묵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분노한 조정의 대신들은 즉각 신가기를 체포하여 옥에 가둘 것을 명했습니다. 왕을 죽게 만든 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였습니다. 신가기는 차가운 감옥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한탄했습니다.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은 부왕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었습니다. 신가기에게는 교수형이 아닌 더 잔혹한 처형 방식이 논의되었습니다. 왕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의관의 손은 이제 죽음을 부르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신가기의 처형날이 밝았고 백성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거대한 칼을 든 망나니가 춤을 추며 공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신가기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칼날 아래 신가기의 목숨은 허무하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은 본보기로 저작거리에 내걸려 만인의 경고가 되었습니다. 효종의 갑작스러운 죽음 뒤에는 단순한 의료사고 이상의 음모론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고의로 신가귀의 손을 떨게 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왕의 마지막 유언은 핏물에 섞여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효종의 죽음은 서인과 남인 사이에 거대한 예속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북벌이라는 국가적 대업은 이제 정치적 싸움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신가기의 가족들 또한 연좌제에 묶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궁궐의 의관들은 왕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종기 하나가 거대한 제국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효종의 영혼은 아직도 만주 벌판을 달리는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덤 속의 고요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을 뿐입니다. 역사는 신가기를 서툰 의사로 기억하지만 그는 시대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의 왕들에게로 이어집니다. 지켜지지 못한 유언들은 조선 왕조의 뼈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효종의 못다 이룬 꿈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애처롭게 느껴집니다. 피로 물든 침구와 떨리던 노이사의 손은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또 다른 비극의 현장을 마주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의해 뒤주에 갇혀 죽어간 한 세자의 마지막 한마디를 기억하십니까? 다음 장에서는 사도세자의 처절한 마지막 순간과 흥선대원군의 고독한 임종이 공개됩니다. 무더운 여름날의 창경궁 휘령전 앞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조는 서슬퍼런 칼날을 바닥에 내리치며 아들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의 발치에 엎드려 살려달라는 애처로운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냉혹한 군주인 아버지는 끝내 거대한 뒤주를 가져오라 지시했습니다. 뒤주 속에 갇히기 직전 세자는 하늘을 보며 통곡 섞인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어찌하여 저를 이렇게 죽이려 하시나이까 라는 비명은 궁궐을 울렸습니다. 무거운 뒤주의 뚜껑이 닫히자 세상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8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뒤주 안에서는 긁는 소리와 신음만이 새어나왔습니다. 마침내 세자의 숨소리가 잦아들었을 때 조선 왕실의 가장 큰 비극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가던 구한말의 어느 날로 시간은 이동합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서 조선을 호령했던 흥선대원군은 이제 늙고 병든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별장인 아소당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꿈꾸며 개혁을 밀어붙였던 영광의 날들은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인 명성황후와의 치열한 암투와 아들 고종과의 갈등은 상처만을 남겼습니다. 임종의 순간 그의 곁에는 화려한 신하들도 권력의 열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원군은 마지막으로 내세에서는 왕족으로 태어나지 않겠노라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평범한 백성으로 태어나 근심 없이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화려한 궁궐보다 작고 따뜻한 집을 그리워했던 그의 마지막은 무척이나 고독했습니다. 거인처럼 군림했던 권력자의 죽음은 조선의 몰락을 알리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조선 왕조의 수많은 유언들은 지켜지기도 하고 무참히 짓밟히기도 했습니다. 태조의 함흥매장 염원부터 세조의 마지막 당부까지 모두가 권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절규는 효라는 명분 아래 묻혔고 역사는 비극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고립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고립된 조선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유언을 남기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 사이의 괴리는 늘 비극을 낳았습니다. 역사는 이들의 마지막 소망을 통해 우리에게 권력의 허망함을 가르쳐줍니다.
이제 500년 조선 왕조에 길었던 이야기가 서서히 막을 내리려 합니다. 죽음을 앞둔 왕들의 진심은 때로는 사랑이었고 때로는 지독한 한이었습니다.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는 후세의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남깁니다. 사도세자가 뒤주 안에서 꿈꿨을 평범한 삶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남긴 고독한 유언은 제국이 사라지는 끝자락의 슬픈 노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들의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그들의 희생과 고통이 쌓여 오늘날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비극적이었던 조선의 마지막 장이 드디어 평온한 안식을 찾았습니다. 남겨진 자들의 욕망보다 떠난 자들의 진심이 더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쓰러져간 영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권력은 영원할 수 없으나 그들이 남긴 인간적인 고뇌는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조선 왕조의 진실된 마지막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의 비극적인 유언에 관한 모든 대서사실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